야, 오늘은 시험 불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험 불안이 요즘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광고에도 나오고 부모님들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고 왜 생기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뭉쌤의 어쩌다 부모. 시험 불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감이 커진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테스트 엔자이티라고 부르는데 뭐 검사 불안, 평가 불안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단순한 심리적인 불안을 넘어서서 육체적으로 또는 지능에 그리고 감정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불안 상태를 말합니다. 시험 불안 증세는 공식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해진 건 없는데 제 나름대로 학생들을 평가하면서 제가 좀 레벨을 나눴어요. 제일 먼저 레벨 1, 가장 흔한 상태. 첫 번째는 좀 불안함과 걱정이 평소보다 지나치게 커지는 거죠. 그리고 긴장감이 심해지니까 그 긴장감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시험에 대한 막연한,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막연한 두려움들이 일상생활 하는데 좀 불편함을 남겨주는 정도. 여기까지가 레벨 1.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네요. 조금 더 심해지면 어떤 행동 양식에 영향을 줍니다. 제가 레벨 2라고 이름 붙였어요. 긴장감으로 식욕이 좀 떨어지기도 해요. 또는 반대로 식욕이 과도하게 폭발해서 너무 막 폭식을 한다거나 하는 일도 생겨요. 그리고 대부분 잠이 잘 안 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공부를 해도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동일한 페이지를 계속 보면서 읽었던 걸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문제를 풀어도 잘 알았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문제를 풀어도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른다라는 생각이 강해지고 그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강을 듣건 뭐 선생님 설명을 듣건 잡지를 보든 설명을 들어도 모른다라고 해요. 계속 분명히 듣고 아는데도 모른다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이해가 되고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난 또 이걸 잊어먹을 거야. 끝에 가면 난 이걸 모를 것 같아 라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무언가 지식을 새롭게 알거나 깨닫게 되면 그 희열이 굉장히 크고 무언가를 안다는 것에 즐거움보다는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 이거 알았어! 하고 큰 희열을 느끼죠. 이게 오히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공부를 안 하면 다 불안해하죠, 당연히. 근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요. 공부를 하지 않는 모든 순간에 초조하고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그럼 공부를 하냐? 또 그렇진 않아요. 공부는 안 해요. 근데 공부는 여전히 하기 싫어요. 그런데 안 하면 불안해. 그래서 내적 갈등이 심해지고 그 내적 갈등 가운데 스스로에 대한 짜증과 분노가 많아집니다. 그럴 때 옆에서 잔소리를 누가 조금이라도 하면, 부모님이나 이런 존재가 잔소리를 조금 하면 더 화가 나요. 그래서 좀 흥분된 상태를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시험 불안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이제 레벨 3입니다.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돼요. 실제로 몸에 영향이 나타나요. 첫 번째로 좀 과도한 긴장감 때문에 배가 아파요. 그냥 배가 아픈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아픕니다. 그래서 배탈이 나기도 하고 설사를 하기도 하고 그 배가 너무 지나치게 아프면 이제 막 머리도 아파요. 두통도 심해지고 편두통 같은 거죠. 그리고 머리가 꽉 막힌 느낌. 학생들 표현에 의하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 느낌이래요. 지능이 떨어진 느낌이다 라고 표현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몸의 혈액순환이 실제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지러움증이 생기고 구토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손발이 차가워져서 심한 학생들은 시험 기간 되면 얼굴색이 달라져요. 얼굴색이 허옇게 질려 있거나 입술이 파랗거나 손끝이 허옇게 달아오른 친구들도 있어요. 이건 좀 심한 증거죠. 몸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런 아프다는 감정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근데 아프니까 공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동시에 그러면서 안도감도 가져요. 왜 안도감을 갖냐면 이 아프다는 것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적당한 핑곗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은 꾀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꾀병이 아니라 진짜 아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동시에 안도감도 느끼죠. 집중은 뭐 전혀 안 되죠. 이쯤 되면 몸이 이제 아플 정도가 되면 집중이 전혀 안 돼요. 공부를 하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아프다는 생각 때문에 공부를 안 하게 되고 공부를 안 하면 또 불안하니까 다시 앉는데 공부를 하면 또 아파요. 이 생활이 반복되니까 집중은 다 할 수가 없고 책을 뭐 진도도 안 나가고 점점 더 안 좋아지죠. 실제로 다른 거 하면 좀 나아질까 하는 생각에 공부하다 말고 좀 다른 짓들을 해요. 뭐 딴짓을 하죠. 그래서 핸드폰을 본다거나 뭐 게임을 한다거나 조용히 산책을 한다거나 뭐 자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 좀 좋아지긴 해요. 실제로 좋아져요. 그러면 괜찮아졌으니까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공부만 하면 또 아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옆에서 볼 땐 진짜 열받겠죠. 공부한다 그러면 아프다 그러고 놀 때는 멀쩡하고 그러니 꾀병처럼 느껴질 수밖에요. 자, 단계가 더 올라가면 이제 레벨 4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제 육체적인 아픔을 넘어서 지능에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난독증이에요. 난독증이 저는 실제로 난독증을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아이는 글자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이거는 약한 편이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글자의 순서가 바뀌어서 보인대요. 앞뒤 순서가 바뀌어서 보이고 숫자가 막 뒤집혀 보이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글씨를 읽을 수가 없죠. 책이 막 입체적으로 회전하는 느낌이 나고 글자가 3D 영상처럼 공중으로 막 떠오르는 친구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자를 읽을 수가 없다. 이게 난독증 증세. 그 다음에 뭐 흔히 이제 게슈탈트 붕괴라고도 부르는데 정확한 심리학적 용어는 의미포화거든요. 동일한 단어나 정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입력하면 그 단어가 더 이상 머릿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이상해지기 시작할 때가 와요. 그게 의미포화, 게슈탈트 붕괴라고 하는 것들인데 공부할 때 이런 일이 생겨요. 뭐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 더하기 1이 왜 2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소에는 너무나 당연해서 의문조차 갖지 않았던 것들이 왜 이러지? 납득이 안 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런 심리적인 상태가 생기죠.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자기도 허탈해지거든요. 이거 왜 이러지 내가? 그래서 정신 차려야지. 하지만 여전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즉 단어 단위에서 단어를 받아들이는 단위에서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멘탈이 붕괴가 되니까 그걸 연결해서 논리를 만드는 건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심해지면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왜 하고 있지? 이게 다 꿈처럼 느껴져요. 뭔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고 책을 읽고 있고 공부를 하는 모습들이 꿈처럼 느껴져서 자기가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고 공부에 대한 내용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자체에 집중을 해서 내가 뭘 하고 있지? 라는 철학적인 의문들과 함께 현실이 꿈처럼 느껴지는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능의 영향, 즉 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이제 극단적 감정에 영향을 주는 상태까지 이르러요. 이걸 레벨 5라고 표현해 볼게요. 가장 심한 건 우울증이죠. 우울증이 조금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심각하죠. 자살 충동이 와요. 공부를 하다가 시험을 앞두고 자살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냥 조금 하기 있어서 진짜 죽고 싶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극단적 우울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삶과 죽음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사는 게 죽음보다 더 나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살 방법도 막 알아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심했던 친구 중에는 인터넷 검색 기록을 이렇게 봤는데 전부 다 자살에 관련 내용이고 뭐 자살 동호회 이런 거 동호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자살 동호회, 뭐 자살 카페 이런 것도 막 알아보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의 극단적 선택은 폭력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 폭력이 외부적인 폭력, 뭐 물건을 때려 부신다거나 심한 친구는 막 책을 부모님 보는 앞에서 다 찍는 친구도 있었어요. 제일 심했던 친구는 거실 한가운데다가 자기가 공부한 책을 다 쌓아놓고 자기 집 거실에서 불을 지른 친구도 있었어요. 심한 거죠 진짜. 어떤 친구는 자해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시험 불안증세가 너무 심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극단적으로 치달으니까 폭력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 폭력의 또 다른 끝은 극단적 현실 도피예요. 현실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이 너무 힘드니까 현실을 도피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게임 중독이나 핸드폰 중독이에요. 그냥 집에서 게임 좀 많이 한다 수준이 아니라 게임을 제어하는 것을 전혀 못해요. 게임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머릿속에 온통 게임 생각밖에 없고 게임을 하지 않는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없어 해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극단적인 상황까지 온 가장 심각한 시험 불안 증세입니다. 시험 불안 증세의 핵심은 결국 제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과 마음, 정신 상태 모든 것들이 제어가 안 돼서 시험을 앞두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시험 불안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제가 레벨 1부터 5까지 나눴으니까 레벨 1, 2 정도 되는 좀 간단한 친구들은, 가벼운 친구들은 시험 1, 2주 정도, 일주일 정도 전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레벨 2에서 3 정도 되는 조금 눈에 띄기 시작한다 하는 아이들은 시험 2주에서 한 4주 정도, 한 달 정도, 길게는 한 달 반 정도 지속이 돼요.
근데 한 달 반이라고 하는 숫자는 짧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학기 시작하고 한 달만 있으면 시험 보고 또 한 달만 있으면 시험 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학기 내내 시험 불안 증세에 시달린다고 봐야죠. 더 심해서 레벨 4, 5 정도 되면 1년 내내 시험 불안 증세에 시달립니다. 평소 그 삶 자체가 시험 불안이에요. 거의 1년 중에 시험 불안을 안 겪는 날이 며칠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방학 때 며칠, 또 시험 끝나자마자 잠깐?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시험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실제 시험이 시작되는 2에서 4주 정도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심해져요. 극도로 심해지죠. 이게 바로 시험 불안 증세입니다. 듣다 보면 자기 자녀들이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사는 학생들 한 90에서 95%는 시험 불안 증세를 앓고 있어요.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조금씩은 다 시험 불안 증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불안 뭐 괜찮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시험 불안 증세를 얘기하면 뭐 다들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시험 불안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불안 증세는 문제예요. 심리학적인 증세, 심리학적인 명칭을 가진 하나의 병입니다. 병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러네요. 증상? 제가 예전에 영국 유학생하고 한번 시험 불안 증세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영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막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유독 시험 불안이라는 단어만 아까 얘기했지만 텍스트 앤사이어티라는 영어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영어로 얘기하던 친구가 시험 불안이라는 말만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몇 번 듣다가 제가 궁금해서 아니 너 왜 시험 불안만 한국말로 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영국에서 대학 교수님한테 들을 때 대학 교수가 시험 불안 증세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심하고 한국에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말로 해야 이해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조차 한국말로 시험 불안의 증세를 가르쳤대요. 오히려 영어 이름을 모르더라고요.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영국에는 시험 불안 증세가 없냐? 그랬더니 학교에 가보면 시험 불안 증세가 있는 애들이 반에 한두 명 정도 있긴 있대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희귀한 거고 시험 불안 증세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판단이 서면 보통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찰이 아동학대라는 명목으로 부모님을 조사한대요. 그러니까 시험 불안 증세가 심각하게 보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 절대 없죠. 한국에서는 대부분 아이들이 시험 불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게 이상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시험 불안은 없는 게 정상입니다. 시험이 오면 당연히 불안한 거 아닌가요? 시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랑 불안하게 생각하는 건 달라요. 시험은 중요하죠. 시험이 내 인생에서 꽤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느끼는 건데 좀 시험 불안 증세는 시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처음 시작할 때도 시험 불안 증세는 있었지만 요즘 아이들이 겪는 시험 불안 증세가 더 심각하게 느껴져요. 아마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좀 부모님들이 더 교육에 민감해지면서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시험 불안이 없는 아이는 도대체 어떤 아이인가요? 하는 질문. 사실 만나기 희귀해서 오히려 잘 몰라요. 시험 불안 증세가 없는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태평해요. 시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오히려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성적이 대부분 낮아요.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실력이 올라가고 좀 치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20살 전후에 자기 능력이 꽃피우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시험 불안이 없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마인드셋이 달라요. 제가 6가지 특징을 뽑았는데 첫 번째 특징은 시험 결과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시험 불안이 없으니까. 시험 결과가 자신의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시험 결과가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험 결과가 그냥 점수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험 결과가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냥 시험은 시험인 거예요. 시험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두 번째는 앞에 거랑 연결돼 있지만 두 번째 특징은 시험 기간이라는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딱히 공부량이 늘지도 않아요. 그냥 평소에 하는 만큼 하죠. 시험 기간은 오히려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일찍 끝나니까. 그리고 좀 주변에서 잔소리를 적게 하죠. 그래서 시험 기간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세 번째 특징. 문제를 맞추거나 틀리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평소에 시험 대비를 하는 것 자체도 시험 대비라는 것도 잘 안 하지만 공부를 할 때 이미 문제를 맞고 틀리고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아는 것은 맞추고 모르는 것은 틀리고 그냥 그게 다인 거죠. 문제를 틀렸다거나 또는 몰랐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냥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건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해서 알면 되죠. 부모님들 모르고 틀리면 공부해서 알면 되잖아. 당연한 거죠. 근데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모르고 틀리는 걸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네 번째 특징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시험보다는 좀 더 큰 미래에 관심이 있어요. 좀 더 크고 멀리 있는 미래에 관심이 있어요. 인생의 큰 그림을 많이 그리고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는 조금 먼 미래에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추상적으로 보이고 좀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10대라는 걸 정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길고 자기는 지금 그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맞아요, 이 말이.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시야가 넓고 인생을 깊이 있게 생각합니다. 조금 철이 빨리 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 말고 공부가 아닌 가치 있는 일을 찾으려고 애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특징은 시험 기간에 바짝 잘한다고 잘하지 않고 평소에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벼락치기라고 하죠. 시험 기간에만 잠깐 바짝한다고 실력이 늘지 않는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해야 실력이 는다라고 생각하죠. 또 여섯 번째 특징은 타인의 점수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잘한다, 누구보다 못한다, 이거에 큰 감흥이 없어요. 비교 우위라고 하는데 누구보다 잘한다고 하면 좋아는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막 엄청 기쁘지 않고 누구보다 못한다고 좀 싫어하고 아쉬워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크게 오지 않아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말죠. 진짜 관심이 있는 건 자기 점수예요. 자기 자신의 발전과 자기가 과거 대비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 6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시험 불안이 없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결과도 다르죠. 시험 불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아까도 말했지만 어릴 때는 크게 티가 안 나요. 오히려 공부를 좀 못합니다. 사춘기 전후로 인생의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좀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스스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자신의 삶이 변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에 주도적이 돼요. 스스로 공부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스스로 하고 스스로 평가해요. 누군가의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학교 시험이나 이런 것에 크게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의 평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부모님들이 흔히 원하는 완성된 상태인데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시작하죠. 성장 자체를 즐기기 시작하고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나열해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교육학적 용어로 메타인지라고 부르는데 꿈에 그리는 학습이죠. 자기주도 학습의 완전체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성적이 올라가요. 성적 향상은 보너스죠. 성적이 아니더라도 뭐든 성장합니다. 자기가 맡은 필드, 자기가 하고자 하는 필드에서 다 성장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누가 옆에서 잘하라고 못하라고 잔소리한다고 해서 하지 않아요. 뭐 평가를 하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의 영역들을 찾기 시작하고 빨리 철이 들어요. 그래서 잘 보면 어릴 때 의외로 방치로 큰 아이들이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도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한 번도 안 한 친구 있었어요. 부모님도 신경도 전혀 안 쓰고 그냥 알아서 해라. 완전 방치죠.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이 들어서 부모님한테 과외교사를 찾아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간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 공부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은 레저 스포츠 강사로 꽤 성공을 했어요. 고교 시절에 공부보다 자기네 인생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꼭 공부에 집착하지 않는 거죠. 다른 것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운동에 신경 쓰고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매일 열심히 운동하더니 지금 잘 됐죠. 이렇게 시험 불안이 없는 아이들은 자기 삶에 관심이 더 많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관심이 없죠. 이야기가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 또 얘기를 할 건데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시험 불안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또 시험 불안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실제로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시험 불안 증세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 시험 불안 증세를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